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지능융합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최병호입니다. 혹시 전자기술연구원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아시는 분? 예. 한 20% 정도 아시네요. 저희 연구원은 원래는 이제 전자부품연구원으로 설립이 됐었고, 지금 이제 30년이 지났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부품 국산화 때문에, 산업부 산하에 이제 기관들이 출자를 해서 민간 중소기업이나 이런 부품 국산화 이런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설립된 연구소고요. 저희가 이제 몇 년 전에는 부품만 하지는 않고 뭐 AI,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로봇, 뭐 시스템 쪽, 메타버스 이렇게 다양한 쪽으로 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름을 이제 전자기술연구원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바뀐 다음에는 소가 두 개로 나눠져서 기존에 저희가 이제 전통적으로 했던 소재 부품 연구소 하나하고 저희는 이제 인공지능 융합 관련돼서 지능융합 연구소 이렇게 두 개로 나눠졌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 본부가 또 한 세 개가 있습니다. 전북, 광주, 창원 이렇게 돼 있어서 메인은 이제 저희 소재 부품 연구소하고 지능융합 연구소 두 개 연구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능융합연구소는 저희가 이제 정규직하고 위촉연구원이 같이 이렇게 공동 연구를 하는데 위촉연구원들은 이제 보조 업무를 하고 한 500명 정도 저희 소가 돼서 그 안에 이제 센터도 한 20개 조금 못 되는데 그 연구 분야가 좀 다양합니다. 그래서 전체 제가 내용을 좀 다 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제목처럼 지능융합 강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들으시면 인공지능 융합의 전체적인 어떤 트렌드를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여기가 또 반도체관이고 해서 이제 인공지능이 뭐 어떻게 그 알고리즘부터 출발할 수도 있는데 저는 좀 반도체 쪽에서 바라보는 AI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인공지능 좀 뭐 대부분 좀 기초를 아신다고 해서 저는 좀 개념적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전통적으로 이제 영상 인식 쪽에 보면 이렇게 룰 베이스드 어프로치를 해서 귀, 수염, 코 이렇게 이제 부분적인 어떤 오브젝트에 대해서 인식을 한 다음에 종합해서 이거는 이제 고양이다 이렇게 판별을 하는 방식이었는데 요즘 이제 인공지능은 데이터 드리븐 어프로치죠. 그래서 많은 그 고양이와 비슷한 영상들에 대해서 레이블을 매겨서 그 데이터들을 물론 이제 레이블이 없는 경우도 있죠. 근데 데이터들을 수없이 학습을 하다 보면 이런 패턴이 오면 고양이구나 이렇게 이제 한 번에 알아보는 형태가 이제 그 AI 방식, 데이터 드리븐 방식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 기본적인 아키텍처는 저렇게 이제 보면 first layer, second layer, third layer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저 레이어가 이제 입력에 대해서 각각 레이어별로 연산을 하는 그런 게 이제 러닝이라고 하는데 저런 레이어가 그 n차 이렇게 깊어질수록 우리가 이제 딥하다고 해서 딥러닝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보면 왼쪽 X0부터 X3까지 이렇게 입력 데이터들이 영상이 패럴렐하게 들어가게 되면 레이어 1하고 레이어 2의 레이어 1에다가 웨이팅 팩터가 저렇게 W11에서부터 이렇게 쭉 웨이팅 팩터가 곱해져서 그 다음 레이어의 값에 입력으로 들어가죠. 근데 저게 이제 보면 이렇게 촘촘하게 화살표가 같이 연결돼서 계산이 되다 보면 연산량이 많죠. 그러니까 이제 레이어별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아래쪽에 보면 인풋 레이어 보시면 영상이 저렇게 입력 얼굴 영상을 수없이 많이 집어넣게 되면 그게 이제 저 노드별로 패럴렐하게 동시에 들어가면 그 다음 노드에 저기 화살표만큼의 웨이팅 팩터가 곱해져서 그 값이 또 입력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웨이팅 팩터만큼
곱하기가 돼서 또 입력으로 들어가고 이런 형태로 계속 딥하게 연산이 이루어지는 게 이제 딥러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면 중간에 보시면 그 위쪽에 로컬 컨트래스트 오브 패턴 그 패턴들이 나오는데 저게 이제 한 레이어 몇 개를 거치게 되면 왼쪽에 있는 얼굴 영상에 대해서 저렇게 오른쪽으로 위쪽에 보면 약간의 주파수 도메인으로 그 경계값이랄지 어떤 특징 값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RGB 영역이 아닌 주파수 도메인의 어떤 값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저게 뭐냐면 이제 패턴이 되는데 저게 깊어질수록 그 사람 얼굴에 어떤 엔벌로프가 나오죠. 형태가. 그러니까 이 구체적으로 알고리즘을 뜯어보면 그런데 그래서 레이어별로 레이어가 깊어진다는 의미는 각 레이어가 어떤 필터 역할을 합니다. 필터라는 거는 어떤 특정한 특성을 분석하는 게 필터인데 첫 번째 레이어 필터, 두 번째, 세 번째 보면 그 필터의 특성이 좀씩 다르죠. 두 번째 저 히든 레이어 1의 아웃풋 보면 페이스 피처라고 해서 얼굴 유사한 어떤 피처들을 생성하고 쭉 더 레이어 가다 보면 이제 페이스 자체가 인식이 되는. 그러니까 이게 어큐뮬레이트에서 쭉 누적돼서 분석하는 게 딥러닝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 자동차 미션 오일 넣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미션 오일을 처음에 오염된 미션 오일을 갈 때 그 새로운 미션 오일을 집어넣으면 색깔이 점점 바뀌면서 그 불순물이 빠져나가면서 최종적으로는 깨끗한 미션 오일로 남듯이 딥러닝이 그런 과정이에요. 앞에서부터 쭉 어떻게 분석 의미에서 필터링이 쭉 가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아웃풋 레이어에서 어떤 얼굴이다. 이걸 이제 분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이 가운데 있는 그 딥러닝 레이어를 우리가 이제 뉴럴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크게는 저게 이제 네트워크처럼 저기 보시면 인간의 신경망처럼 돼 있죠. 지금 노드가 시냅스라고 보고 사람의 뉴런에 보면 그 다음에 이렇게 신경 전달하는 게 이제 그 신경 전달, 뇌의 신경 전달, 뉴런의 구조 비슷해서 뉴럴 네트워크 중에 딥러닝 형태가 이제 그 중에 하나의 머신러닝 중에 하나의 이제 딥러닝 네트워크가 되는데 조금 설명이 길었는데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좀 설명을 길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지능형 반도체 그러면 과연 뭐냐?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딥러닝 뉴럴 네트워크가 그 웨이팅 팩터가 제가 곱하기라고 했죠. 그래서 저 웨이팅 팩터가 레이어 1에서 레이어 2에 들면 이 웨이팅 팩터라는 게 곱하기인데 화살표 숫자를 세보면 n by n이 되죠. 그래서 곱하기 숫자가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게 또 레이어가 깊어지면 그거에 또 곱하기 n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곱하기 숫자가 많습니다. 곱하기라는 게 이제 전자공학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트랜지스터가 한 15개 정도 필요해요. 물론 이제 비트가 그 빗뎁스가 뭐 8비트냐 16비트냐 다 다르지만 우리가 이제 플로팅 포인트, 인티저 연산 여러 가지 있긴 하지만 그래서 곱셈기가 트랜지스터가 많이 필요한데 그게 또 비트 수가 늘어나면 곱하기 비트 수 늘어나죠. 그래서 이제 그 요 딥러닝은 그래서 그 저 연산을 얼마나 빠르게 그 다음에 저전력으로 하느냐가 이슈가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연산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지능형 반도체 이슈가 나온 거고 여기 보시면 제가 저 위에 X0, X1, X2 예를 들면 그 다음에 A 알파 제로 이 노드 자체가 요 노드의 요 노드 하나하고 이 곱하기의 단위를 파라미터라고 해요. 우리 인공지능 하는 사람들은 파라미터라고 해서 저 파라미터 수가 지금 이렇게 보면 여기는 뭐 한 100개 이내잖아요. 파라미터 수가 많을수록 그 인공지능 네트워크의 성능이 좋아지는 일반적으로 알고리즘 측면에서 보면 근데 이 파라미터 수가 최근에 저기 챗GPT
3.5 쓰신 분들 있을 겁니다. 요즘 뭐 4, 5까지 나왔지만 챗GPT 3.5가 파라미터 수가 몇 개 같아요? 혹시 아시는 분? 그러니까 요 노드 하나짜리가 곱셈기하고 덧셈기의 합이거든요. 그러니까 곱셈기 하나, 덧셈기가 이제 하나의 파라미터인데, 챗GPT 여러분들이 쓰시는 챗GPT가 파라미터가 1750억 개.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러면 챗GPT를 멀티플라이어 1750억 개를 동시에 한번 딱 돌리려면 반도체가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그거를 우리가 생각하는 CPU로 그걸 계산하면 CPU는 그 안에 곱셈기로 최적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컨트롤이나 디시전 로직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산이 느리죠. 그래서 이제 그 1750억 개 곱하기를 동시에 연산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이제 GPU입니다. 그러니까 GPU를 좀 더 말씀드리면 GPU는 원래 게임에 쓰는 반도체죠. 게임 전용 반도체인데 게임에는 어떤 게 많이 들어가냐면 우리가 이제 게임을 보면은 그 화면에 보는 영상, 그 영상이 뭐 그 RGB 게임의 그 그래픽들 이 연산이 대부분 곱하기예요. RGB 데이터 받아가지고 이걸 뭐 곱해가지고 이런 색깔 내고 그다음에 이런 영상 만들어내는 게 곱하기인데 그 곱하기를 잘 되게 하는 게임 칩이 GPU 칩이 그래서 그래픽 프로세스 유닛이라고 하죠. 그래픽 쪽에 연산이 대부분 이런 형태의 그 곱셈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GPU로 먼저 게임에서 돈을 벌었던 회사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그래서 예전에 엔비디아가 게임에서 이제 강자였는데 갑자기 이 딥러닝이 되면서 인공지능이 되면서 제일 출발점에 가장 유리한 데가 어디겠어요? 엔비디아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기존의 GPU 아키텍처를 갖고 있는데 또 강점이 엔비디아는 쿠다라는 또 그 개발 환경을 갖고 있어요. 자기네들이 개발한 걸로. 그래서 엔비디아는 이런 GPU 프로세서도 대량 생산하지만 쿠다 생태계를 또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 왜 엔비디아가 지금 유명한지 이제 알 것 같죠. 이런 딥러닝 시장이 커지면서 엔비디아가 만든 GPU가 인공지능 연산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다. 그래서 현재 엔비디아가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의 91%를 점유하고 있어요. 전 세계. 거의 독점이죠. 그 전에 이제 CPU는 인텔이 제일 앞서 있었고, 뭐 요즘 이제 AMD도 많이 하는데, 그런데도 개발을 하고 있지만, 엔비디아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그럼 좀 레이어로 오면, 반도체 쪽에 보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레이어별로 저런 노드에 대해서 가장 최적으로 구현하는 방법, 곱셈기나 이런 걸 병렬 처리로 구현하는 방법이 오른쪽처럼 반도체 이런 우리가 이제 트랜지스터 판을 만든다고 했을 때 레이어 1, 레이어 2, 레이어 3 이거를 이렇게 쭉 시리얼하게 하지 않고 그냥 쭉 펼쳐놓고 결과물이 이렇게 연결되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슈는 레이어 1에서 레이어 2로 이렇게 곱하기를 하면 요 입력 데이터가 들어갔을 때 곱했을 때 곱하기에 대한 요 웨이팅 팩터 값들은 제가 아까 설명을 안 드렸지만 학습이라는 게 뭐냐면 그 여기 인풋 레이어하고 히든 레이어 1, 2, 3에 여기 있는 각 그 화살표 그 값이 웨이팅 팩터인데 이 값들을 처음에 이제 0으로 세팅되어 있겠죠. 근데 입력 영상을 얼굴에 대한 영상을 수십만 장을 쭉 집어넣으면 요 중간 패턴의 값들이 조금씩 정답에 가깝게 이걸 이제 데이터를 많이 집어넣는다가 학습입니다. 학습. 그러니까 얼굴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얼굴 데이터를 많이 집어넣으면 저 웨이팅 팩터들이 계속 값이 변해요. 그러니까 저쪽 출력단에서 정답이다 아니다만 판정해주면 웨이팅 팩터 값들이 수십만 장을 계속 반복하면 최적의 값, 요 딥러닝은 제 얼굴을 얼굴 인식하는 이게 딥러닝 엔진이다 하면 학습을 하면 저 웨이팅 팩터 값이 얼굴 인식이 잘 되도록 세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인공지능 모델의 저 레이어를 몇 단으로 갈지, 이렇게 세로로 몇 개로 할지는 그 AI 알고리즘 개발하는 사람의 몫인데, 어찌됐든 그게 정해지면 데이터를 수없이 집어넣을수록 웨이팅 벡터 값이 최적으로 세팅이 됐을 때, 아, 이 인공지능 모델은 이제 얼굴 인식기다. 이렇게 파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중간에 그 웨이팅 팩터 값들을 저장을 해야 돼. 그러니까 하드웨어로 이제 지금은 이제 제가 알고리즘을 설명했는데 이걸 이제 구현한다고 생각하면 한번 쫙 데이터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지금 웨이팅 레이어 3까지 웨이팅 팩터를 어디다가 저장을 해야죠. 플래시에다가, 그죠? 내가 지금 한번 쭉 돌렸는데 이 값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니까 저장을 했다가 다음에 다시 돌렸을 때 새로운 웨이팅 팩터 값을 그 메모리에다 다시 업데이트 해야 되죠. 리드라이트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웨이팅 팩터 값들을 어디다가 임시로 저장을 해놔야, 그러니까 저장 공간이 있어야지만 이 학습을 할 수가 있죠. 이 하드웨어가. 그래서 그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웨이팅 팩터를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그 다음에 그 레이어별로 지금 계산된 값. 그러니까 이제 웨이팅 팩터는 곱하기 값이고 입력 데이터는 영상 그 얼굴 영상이 예를 들면 8x8이다 그러면 요 각 픽셀별로 256 레벨의 어떤 값으로 디지털 데이터를 8비트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상이라고 보면 여기 픽셀부터 쭉 순서대로 시퀀셜하게 이쪽 픽셀부터 이렇게 집어넣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컴퓨터 생각하면 숫자 8비트 0에서 256 사이, 255 사이 데이터 값이 계속 들어가요. 너무 좀 어렵지만 제가 이게 중요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러면은 곱하기 된 노드의 어떤 웨이팅 팩터 곱한 값들이 매트릭스 형태로 또 나오겠죠. 그걸 이제 피처 값이라고 그래요. 피처 값들은 입력 데이터 양보다 각 노드별로 쭉 있으니까 엄청나게 또 많겠죠. 그것도 또 학습할 때마다 저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 다 저장하는 메모리가 또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SK 하이닉스가 전 세계에서 HBM을 제일 많이 팔고 있죠. HBM은 그 D램을 이렇게 레이어를 뭐 12단 이렇게 쌓거든요. 그러니까 D램은 그냥 저장 공간이었는데 12단으로 쌓으니까 한 번에 라이팅 딱 할 때 12단이 동시에 써지죠. 그러니까 리드라이트가 되게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HBM은 이렇게 이게 지금 동시에 하나잖아요. 동시에 입력이 들어가서 동시에 곱해져서 그 값을 저장하는 거니까 HBM이 딥러닝에 최적화된 메모리라고 볼 수 있죠. 가장 스피드도 빠르고 거의 저전력으로 할 수 있고 용량도 크고.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가 91%인데 SK 하이닉스가 한 30 몇 프로? 제가 알기로 삼성도 뭐 한 20 몇 프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은 좀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딥러닝이 오면서 반도체 시장에 재편이 된 게 지능형 반도체 엔비디아가 1위로 떴고, 그 다음에 좀 뒤늦게 이제 HBM 만든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뭐 마이크론 이런 이제 메모리 업체들이 기존의 그 레거시 반도체에서 새롭게 이제 시장에서 강자로 하는 현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반도체에서 왜 인공지능 반도체 개념하고 메모리가 필요한지 제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인공지능 반도체는 뭐 GPU로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GPU는 그 그래픽 쪽인데 NPU는 뉴럴 네트워크 전용 프로세스 유닛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완전히 딥러닝에 해당되는 거 거의 일치하게, GPU는 좀 다른 것도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NPU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엔비디아 GPU는 거의 뭐 NPU와 같은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NPU 쪽도 인텔이나 구글 이런 데서 개발을 하고 있고요. 뭐 애플도 하고 있고 테슬라는 또 자동차용으로 해서 자동차에 이제 얼굴이 아니 저기 차선 인식이랄지 객체 인식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우리나라가 강점이 뭐 아시다시피 D램을 잘 만드는 나라인데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D램을 가지고 그 엔비디아하고 좀 다르게 엔비디아는 GPU로 접근했지만 우리는 이제 메모리 잘하니까 메모리에다가 뭔가 아까 제가 얘기한 그 파라미터 연산을 집어넣으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뭐 다 집어넣지는 못하지만 메모리 구조 내에다가 프로세서를 좀 같이 넣자라는 개념으로 한 게 PIM입니다. 그래서 PIM은 프로세서 인 메모리. 그러니까 여기서 프로세서는 이제 NPU죠. 뉴로모픽 프로세서. 그러니까 그 딥러닝 인공지능 엔진이 잘 돌아가는 그런 프로세싱을 집어넣은 칩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이제 뭐 그게 되겠냐 싶었는데 어찌됐건 한국에서 예타로, 그러니까 예타라는 게 이제 R&D 예비 타당성 조사, 그러니까 우리 고속도로 건설할 때 예타를 하잖아요. 똑같이 이제 우리 R&D도 예타를 했는데 이게 한 2년간 기획돼서 예타가 5년 전에 5, 6년 전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형 AI 반도체를 PIM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요거는 요 시장이 따로 있습니다. 완전히 뭐 제너럴 퍼포스한 그런 인공지능 칩 연산을 할 수는 없어도 좀 라이트웨이트한, 그러니까 메모리 안에 들어가는 수준의 약간 이제 온 디바이스에도 쓸 수 있고 좀 경량화된 것 정도는 될 수 있게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한국의 강점이고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인공지능 반도체 쪽에서는 엔비디아를 뭔가 90% 이상 점유하는 거를 뺐겠자, 좀 나눠 가지자라는 게 이제 요즘 화두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대기업들은 잘 하고 있는데 AMD MI300 시리즈 요거 같은 경우는 본인들은 발표는 이제 엔비디아 지금 제일 좋은 게 H100하고 H200 그런데 그거보다 뭐 한 1.5배 정도 좋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AMD가. 그렇지만 그래도 아직 뭐 엔비디아 90% 점유하는 거 보면 아직은 그런데 요 칩은 AMD 칩은 자기 자체적으로는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기 회사나 뭐 관련된 그 클로즈된 그런 시장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고 구글 같은 경우도 구글은 아시다시피 이제 텐서플로우 그 워크플로우를 하잖아요. 인공지능 우리 시뮬레이션 하면 텐서플로우 쓰잖아요. 라이브러리도 활용할 수 있게. 그래서 텐서플로우 그 텐서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해서 구글의 이제 TPU를 쭉 개발을 했어요. TPU가 근데 버전 1부터 나왔는데 그 당시 제가 뭐 버전 1, 2 나올 때 했을 때 구글 TPU는 잘 될 것 같았는데 여전히 지금 버전 7까지 나왔는데도 엔비디아를 아직 능가는 못했습니다. 물론 이제 저거의 장점은 추론의 강점이 있게 만들었고 기존 TPU 버전 6보다 한 2배 효율 정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AMD랄지 구글, 그 다음에 여기는 적지 않았지만 이제 그 중국의 화웨이라고 그 요즘 이제 트럼프가 칩 수출을 막으니까 중국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예산 투입을 해서 뭐 국가적인 지원도 하고 그다음에 화웨이는 또 통신 장비 업체잖아요. 근데 대기업인데 얘네가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웨이 칩이 지금 시리즈로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엔비디아 칩을 중국에 못 팔게 하잖아요, 현재. 그래서 그 중국 업체들이 지금 화웨이 칩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걱정되는 게 엔비디아 젠슨 황도 그제 얘기했죠. 지금 미국의 정책이 중국의 오히려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너무 궁하기 때문에 이제 기술이 발전하는 거잖아요, 원래. 그래서 화웨이가 지금 만든 그 인공지능 반도체 수준이 상당한 수준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나온 칩 가지고
중국 업체들이 뭐 자율주행에도 쓰고 뭐 통신 장비에도 쓰고 메타버스에도 쓰고 지금 많이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또 그 미중 패권 전쟁의 이면에는 그런 현상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주목하는 거는 이런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는 또 우리 국내 이제 팹리스 업체랄지 중소기업들도 잘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리벨리온하고 퓨리오사 두 개밖에 없어요. 중소기업에서 하는 데가 팹리스. 리벨리온은 투자를 많이 받아서 지금 성공적으로 가고 있고, 퓨리오사는 지난번에 제가 한 석 달 전에 과기부 그 미팅 갔었는데 이게 이제 메타에 인수된다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나라 팹리스 두 개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메타에 인수되면 좋냐 나쁘냐 뭐 그런 이슈 때문에, 그리고 국가적으로 이게 이득이냐라는 문제 때문에 대책회의가 있었는데 결국은 메타 인수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국내 투자 유치를 받아서 지금 이제 퓨리오사하고 두 개 있고, 리벨리온 같은 경우는 그 AI 추론 가속기를 지금 양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넥스트 레벨로 해서 삼성하고 같이 리벨 쿼드 에서 개발 중에 있습니다. 지금 거의 뭐 개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판매는 안 하고 있고, 삼성 4나노 공장으로 해서 여기는 칩렛 아키텍처, 그러니까 칩렛은 뭐냐면 프로세서를 이렇게 만든 것들을 이렇게 격자형 칩에다 이렇게 박는 거예요. 팹에다가 여러 개를 같이 해서 인터페이스만 잘 하면은 큰 칩이 되잖아요. 그래서 칩넷 아키텍처에서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는 잘 아시다시피 인공지능 2012년에 힌튼 교수가 딥러닝을 발표했었잖아요. 그 당시 이제 힌튼 교수하고 3명이 했었죠. 그래서 3대 천왕, 뭐 4대 천왕 얘기하죠. 뭐 요시아 벤지오하고 또 한 사람 루쿤, 세 사람이 2012년에 발표한 데가 했는데, 이 힌튼 교수는 원래는 이제 영국 사람인데 미국에 와서 이제 교수하다가 미국에서 그 방산 쪽을 좀 방산 쪽 때문에 좀 연구에 제한을 두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캐나다로 갔어요. 그래서 캐나다 가서 이제 캐나다에서는 국가적으로 또 AI를 많이 지원해 주니까 그 도시에 가서 이제 계속 연구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캐나다도 AI 강자입니다. 그래서 미국처럼 이제 뭐 그렇게 넓진 않지만 원천 기술 쪽 캐나다 강점이 있고, 그 캐나다의 텐스토렌트 웜홀이라는 스타트업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AI 가속기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6나노 공정으로 블랙홀을 만들었고, 삼성 4나노의 퀘이사 이렇게 해서 여기도 지금 그 중소기업 제품인데 여기는 리스크5 기반입니다. 그러니까 리스크5는 아시다시피 오픈 소스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 이제 암이나 이런 것처럼 뭐 비싸게 돈 안 줘도 되는데, 물론 이제 여기도 암이 필요하겠지만 리스크5 기반으로 해서 역시 칩넷 아키텍처로 해서 여기는 이제 HBM 안 쓰고 GDDR6로 해서 했던 게 좀 장점입니다. 그래서 국내 삼성증권, 현대차, LG전자 등이 투자해서 같이 협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엔비디아 90%가 조금씩 이렇게 이제 마켓쉐어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하려면 또 클라우드가 중요합니다. 클라우드는, 우리 예를 들면 이제 예전에 그 이세돌 바둑 할 때 사실은 그 연산을 클라우드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딥러닝은 지금처럼 뭐 1750억 파라미터도 안 되는 몇백만 파라미터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컴퓨터 서버에다가 집어넣고 동시에 돌려서 바둑의 그 예측을 했었죠. 바둑 패턴을 다 이제 학습을 시킨 다음에 실제 둘 때 그 솔루션을 제공하는 일종의 이제 그 연산을 딥러닝으로 했는데, 그 당시 이제 했던 방식이 클라우드 서버를 통해서 했었고, 지금 이제 오픈의 챗GPT도 역시 클라우드에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워낙 GPU가 많이 1750개 파라미터 하려면 GPU를 이렇게 렉에다 싸서 빌딩 하나에다가 그 GPU를 다 모든 층에 GPU를 집어넣어야 돼요. 오픈AI 그 챗GPT 도는 게 빌딩이에요, 서버. 그 안에 GPU들이 촘촘하게 렉 형태로 지금 박혀 있는 거니까, 그런 형태로 하다 보니까
GPU 하나를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개,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시스템으로 통합하려면 그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리소스를 매니지먼트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클라우드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고, 그게 다 시스템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컨트롤 관련된 그런 기술들도 우리 이제 뭐 데이터 센터 뭐 요즘 뭐 과급에서 GPU 3만 장 만들어서 뭐 보급한다 이런 뉴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려면 이런 클라우드 관련된 기술들도 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좀 AI 배경인데요. 실제 이제 이거 동영상이 이렇게 하면 들어가냐? 잠깐만요. 좀 눌러주시겠어요? 저 오른쪽 가운데. 네. 당신이 신한 라이프를 만나면 새롭고도 놀라운 라이프의 시작. 지금 저 가상 캐릭터가 AI를 통해 활성화돼요. 기술적으로는 렌더링이 라이프의 놀라움을 렌더링하는 더하다. 리얼타임 신한 라이프. 저런 캐릭터로 만드는 것까지. 그 다음에 가운데는 이제 LG전자 레아인데 저것도 뭐 비슷한 그래픽. 그래서 이제 디지털 휴먼에서 예전에도 메타버스 할 때 뭐 영상 처리해가지고 그런 기술들이 있었는데 AI가 나오면서 이게 너무 잘 되는 거죠. 요즘 이제 생성형 AI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생성형 AI가 이제 음성에 대한 생성뿐만 아니라 영상도 생성해내는. 그래서 AI 기술이 되니까 리얼타임으로 생성이 되니까 디지털 휴먼이 이제 가까워졌죠. 안녕하세요. 요건 이제 저희 그 연구소에서 개발하고 있는 건데 여기 보면 왼쪽에 이제 스트래티지 전략도 짜고 감정에 대해서 해피, 새드, 피어 7가지 감정을 제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읽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감정에 대해서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할까지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이벤트들 이런 거를 이제 할 수 있는 대화. 그러니까 대화할 때 카메라도 있고 우리가 듣는 음성도 있고 그걸 보고서 이제 감사합니다. 표정 인식이랄지 감정을 인식해서 대화할 때 내가 너무 한심한 것 그 같아. 감정의 인식이 뭐 표정만 보는 게 아니라 문맥에서도 감정을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화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그걸 텍스트로 바꿔서 뭐 안에서는 그렇게 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감정 읽어서 대화하는. 아니에요. 그래서 대화할 때 조금 더 이제 저기 공무원 시험에 우리 6번째 떨어졌는데 실감이 있게 하는 방법인데 아, 그렇군요. 근데 내가 어떻게 멋진 사람이니? 그래서 그 여기에 이제 기술로 보면 많이 힘드시겠어요. 제가 인공지능 챗봇이 회사에서 말을 하잖아요. 보너스가 말을 나오는데. 한다는 건 뭐냐면 대화를 자기가 생각을 해내야 되잖아요. 사람처럼.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 그 너무 행복해 보이셔서 그렇게 말을 만들어내는 걸 LLM이라고 합니다. LLM. 해주니 고맙다. 그러니까 랭귀지 모델. 그러니까 자연어 처리해서 라지 랭귀지 모델. 제가 잠깐 옷을 벗을게요. 영어를 잘하고 싶어. 그래서 LLM이 매일 조금씩 해보세요. 결심은 그렇게 하는데 라지 실천은 랭귀지 하기가 모델이 LLM이 오픈의 챗GPT가 LLM이잖아요. 잘하실 거예요. 라지 랭귀지 모델. 그러면 라지는 이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학습했다는 의미고 조금씩 랭귀지 모델은 해보세요. 그 욕심내지 말고 많은 하는 데이터들을 사람들 학습해서 문장으로 만들어낸다든지 잘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문장을 다시 텍스트 투 스피치로 해서 말로 한다든지 이게 이제 다 그런 어플리케이션인데 그래서 그 랭귀지 모델을 LLM을 해야지만 이런 이제 또 대화가 가능하겠죠. 근데 그 대화할 때 그 언어 모델이 많은 지식들을 학습했을 때 그게 챗봇이나 뭐 우리 컴퓨터에 이제 학습된 데이터가 있을 때 인터랙티브한 대화가 되겠죠. 왜냐면 얘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상대가 말한 것에 대해서 적절한 답을 내가 만들려면 그 LLM을 써야 되는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합 대화는 그래서 그런 이제
그 LLM 모델, LLM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영상에 대한 영상 인식, 그 다음에 영상 생성 기술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합 대화는 그래서 멀티모달 대화인데 대화 과정에서 멀티모달, 뭐 음성, 영상, 촉각 뭐 이런 것까지 넘나드는 대화를 한다. 그래서 궁극적인 이제 복합 대화 연구를 저희가 하고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화자에 대해서 그 어떤 말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에이전트가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그거를 분석해서 추론을 하거나 뭐 개념화를 한다든지 그래서 그 기술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 기술들이 같이 복합돼서 저런 형태로 이제 오른쪽에 공감 대화를 합니다. 공감 대화. 그래서 저희가 개발하는 건 이제 KT5라고 명명을 했는데 저 T5는 구글의 2017년에 구글이 그 트랜스포머를 발표를 했습니다. 트랜스포머 아시다시피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트랜스포머의 알고리즘은 뭐냐면 기존의 알고리즘 대비 뭔가 학습할 때 어텐션 기능을 넣어요.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그 인식 능력을 높이는 기술인데 그 트랜스포머가 2017년에 발표된 다음에 챗GPT가 나왔죠. 그러니까 챗GPT는 그 GPT의 T가 트랜스포머예요. 근데 이제 아이러니하게 오픈 AI는 구글의 트랜스포머를 기술을 가져다가 챗GPT를 개발했죠. 근데 이제 구글이 트랜스포머를 논문으로 발표를 해버렸어요. 이게 이제 획기적인 알고리즘인데 LLM이나 뭐 인식 쪽에서. 근데 그걸 이제 오픈 AI가 만든 다음에 구글이 오히려 더 늦어졌죠. 이쪽 대화 쪽은. 그런 이제 얘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자율지능도 그런 겁니다. 멀티모달 됐을 때 이제 사람처럼 뭔가 여러 가지 일들을 추론하거나 하는 연구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별로 뭐 에이전트가 역할을 해가지고 종합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어떤 액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들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지능이 자율로 된다. 그 안에는 구체적으로는 실제는 딥러닝이 다 들어가고 트랜스포머 다 들어가고 뭐 그런 겁니다. 이건 이제 뭐 기술적인 거니까. 요거 틀어주시겠어요? I see a red apple on a plate in the center of the table, a drying rack with cups and a plate, and you standing nearby with your hand on the table. Can I have something to eat? Sure thing. Because it's the only edible item I could provide you with from the table. Where do you think the dishes in front of you go next? The dishes on the table, like that plate and cup, are likely to go into the drying rack next. Great, can you put them there? Of course. I think I did pretty well. The apple found its new owner, the trash is gone, and the tableware is right where it belongs. 요 로봇을 좀 기술적으로 제가 좀 재미없게 말씀드리면 저 로봇이 말하는 거는 그 오픈 AI 그 챗GPT 기술과 같은 거죠. 챗GPT 우리가 질문을 하면 문장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말로 나오는 것 뿐이고 그러니까 저 로봇 안에는 저게 이제 서버로 연결돼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이 말을 걸면 그 말을 알아듣고 그 말에 대한 답을 LLM으로 만들어줘요. LLM은 사실은 저 로봇이 의미를 알고서 말하는 게 아니고 LLM은 확률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처음에 저기 나 사과 주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기 로봇이 학습한 많은 데이터 중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사과를 주세요 하면은 어떤 대답을 해야 되는지를 확률이 가장 높은 데이터를 그냥 순서대로 뿌려주는 게 LLM이에요. 그러니까 의미를 알고 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추론이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는 의미를 안다고 얘기하지만 LLM은 확률 높은 단어의 조합으로 문장을 뿌려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기 지금 보면 이제 요 로봇이 사과도 주고 여기 사과를 하려면 또 인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인식 기술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 설거지 할 거 예를 들면 저 컵을 설거지하는 지식을 제가 학습했죠. 이 컵을 오른쪽 지금 식기 쪽에다가 어떻게 놓는지에 대한 다 학습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루틴대로 이게 이제 복합 지능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저 로봇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저게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인데,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그 정부에서는 앞으로 이제 휴머노이드 시대가 온다. 인공지능의 넥스트는 이제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휴머노이드가 될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요건 이제 최근에 딥시크라고 중국에서 딥시크 R1이라는 걸 발표해서 한참 뉴스에 난 적이 있죠. 그 딥시크는 제일 오른쪽에 보면 메타의 라마가 있거든요. 저 라마는 그러니까 오픈AI 챗GPT 4.5나 이런 것들은 그 공개를 하지 않았고 라마는 모델을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라마는 왜냐하면 이제 오픈AI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 공개를 해야지만 또 그 회사 메타 입장에서는 강점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판단한 거고, 그래서 이제 메타는 공개를 했고, 저 라마 모델을 공개한 다음부터 우리도 이제 저희도 저걸 가지고 가져다가 이제 재학습을 한다든지 최적화를 한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해서 뭐 캐티 고유의 언어 모델을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딥시크도 그런 거예요. 저런 물론 저 라마 모델의 원천 그 프로그램을 다 공개하진 않아요. 얘네들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웨이팅 벡터나 뭐 이런 파라미터 정도만 공개하고 어느 정도, 그다음에 이제 입력 데이터들도 공개를 일부만 한다든지. 그래서 공개는 하되 널리 퍼지게는 하되 요걸로 비즈니스 할 사람들은 돈을 내라, 이런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메타가 이제 그 하이엔드로 라마를 쓰고 싶은 사람들은 좀 하다가 이제 비즈니스 쓸 사람들은 돈을 내게 하는 그런 이제 모델로 공개를 했는데, 그 저런 걸 기반으로 해서 딥시크가 나왔어요, 중국에서. 그러니까 딥시크는 실제는 그 최적화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한 약간 노가다성 그 일들, 학습이나 이런 거에서, 그래서 뭐 경량화 한다고 하면은 예를 들면 그 곱셈기가 예를 들면 1750억 개가 필요한데 나는 이 곱셈기 중에 좀 마이너리티한 곱셈기는 빼고 여기서 중요한 것만 한다든지, 또는 뭐 디스틸레이션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1750억 개를 한 뭐 100억 개로 비슷하게 한 90% 이상 성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 모델로 만드는 기술, 뭐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딥시크는 아주 경량으로 그 챗GPT보다 훨씬 더 경량으로 발표를 했는데 성능은 거의 뭐 비슷한. 그래서 이제 전 세계가 놀랬죠. 그래서 이제 LLM 제가 좀 아까 좀 말씀을 드렸는데 라지 랭귀지 모델을 보면 여기 2017년에 트랜스포머가 나온 다음부터 이제 언어 모델이 발달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어텐션 기능이 들어가면서 그 문장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생성에 대한 기술들이 발전해서 트랜스포머가 2017년에 나온 다음부터 BERT, 뭐 그다음에 GPT-1, 2, 오픈AI GPT-1, 2가 500 밀리언 파라미터 수가 그 정도 예전에 나왔을 때는 몰랐죠. 우리가 이제 안 거는 저 오른쪽에 보면 1750B, 1750억 파라미터의 챗GPT 3, 저 때부터 저희가 알기 시작했죠. 그 전에 이렇게 실제는 구글하고 오픈AI들이 이렇게 LLM 관련된 했었고요. T5도 구글에서 했고, 구글이 먼저 했었는데 오픈AI 갑자기 저렇게 나왔죠. GPT-1, 2 같이 하면서 뭐 중간에 보면은 이제
라마가 여기 있죠. 라마가 80, 여기 50B 요 정도. 그리고 이제 그 LLM을 전체적으로 보면 파라미터 수가 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좀 최적화해서 파라미터 수는 좀 줄였는데 성능은 좀 좋아지는 이렇게 많은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중국에도 여기 딥시크 아까 말씀드렸는데 딥시크 말고도 아마존, 중국의 알리바바랄지 뭐 여러 회사에서 또 계속 LLM 모델들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파운데이션 모델은 뭔지 알죠?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기초가 되는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식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한테 기본적으로 언어도 가르치고 뭐 지식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면은 그 아이들에 대한 파운데이션 모델은 그 사람이 아이가 갖고 있는 지식.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금 우리 공학을 오기 전에 고등학교까지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공학을 배우기 위해서는 기초적으로 상식이 있어야 되죠. 언어뿐만 아니라 뭐 지식도 그렇고 산수도 그렇고 기본적인 것들을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고, 파운데이션 모델 위에다가 반도체 공학을 붙인다. 그러면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 위에 반도체에 관련된 전문화된 지식을 공부한다. 그럼 이제 그 사람은 반도체 엔지니어죠.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범용 LLM 모델을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운데이션 모델을 누가 잘 만드냐 싸움이 이제 빅테크들의 경쟁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스페시픽한 어떤 스몰 랭귀지 모델 쪽으로 많이 연구를 하죠. 그래서 파운데이션 모델은 라마나 이런 거 쓰고 우리는 그 위에다가 붙여서 쓴다, 이런 개념으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딥시크가 2025년 올해 1월에 발표해서 난리가 났었는데, 텐센트가 2월에 발표하고 알리바바 3월, 바이두, 중국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 지금 그 미국을 놀라게 할 만한 정도의 그런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딥시크는 완전히 무료 오픈 소스로 했죠. 다만 이제 우리나라가 잘 안 쓰는 이유는, 우리나라 미국이나 이제 안 쓰는 거는 보안 문제가 좀 약하다. 근데 그것도 뭐 약간 좀 의심스럽긴 한데, 어찌됐건 이제 그런 분위기로 해서 좀 막고는 있는데, 왜냐면 우리가 쓰면 쓸수록 그 데이터가 다 저쪽으로 서버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우리 안보 문제 때문에 조금 그렇긴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중국 내에서는 뭐 이게 이제 뒤에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LLM에 그냥 우리가 대화만 하고 우리가 그냥 검색만 하는 기능이 아니고, LLM이 산업 현장에 쓰이면 또 파급 효과가 엄청나게 커요. 왜냐하면 산업 데이터 학습해가지고 걔가 나의 에이전트로 도와준다 그러면 뭐 내가 어떤 거 질문할 수 있잖아요. 얘한테 내가 옆에 에이전트를 하나, 그러니까 로봇처럼 데리고 다닌다 하면은 옆에 명장이 하나 있는 거죠. 내가 신입사원인데 이 명장 데리고 다니면 일하기가 쉽고 배우기도 쉽죠. 이런 형태까지 LLM 응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스페시픽한 LLM을 집어넣는다면, 그건 이제 좀 뒤에 말씀드리고, 일론 머스크도 만들었는데 수학 코딩 쪽이 좋다. 그록 발표했었고요. 그 일론 머스크가 만든 스타트업인데 이 규모가 또 엄청나게 커졌어요. 시가총액이. 지능 미디어라고 해서 이제 마커 없이 동작 인식하는 거,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것도 다 인공지능 활용합니다. 여기 보면 3D 뭐 모델 만들고 합성하고 저렇게 이제 스켈리틴 분석하는 것들이 다 이렇게 이제 그 메타버스에 쓰이는 그 360도 영상 만드는 거, 360도 카메라 이렇게 찍으면 360도를 이렇게 카메라를 예를 들면 한 주변에 한 5대를 했으면 그 중간중간을 붙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매끄러운 회전형 카메라처럼 만드는 거, 그게 이제 메타버스의 중요한 콘텐츠 제너레이션인데, 그런 일들도 여기 지금 보면 이제 실사 영상을 다 이렇게 메쉬 폴리곤 이렇게 해서 분석을 만들어서 그걸 다 처리해야 돼요. 그런 형태의 기술들. 그 다음에 중간 시점도 이렇게 우리가 이제 뭐 공간 시점도 있지만 3D 같은 경우는 멀티 카메라 했을 때 중간 영상들 이런 것들도 합성해내고,
왜냐하면 상호 간의 커릴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비교 간에 그런 걸 활용해서 AI 학습해서 만드는 것도 할 수 있고, 저쪽 오른쪽에 보면 8K 프레임 같은 경우는 이제 해상도가 되게 높은데, 이제 우리가 이제 8배속을 하게 되면 초당 프레임 우리가 30프레임이잖아요, 영상에서. 그러면 60프레임, 120프레임 하면 120Hz라고 그래요. 요즘 TV 다 120Hz, 240Hz 되잖아요. 초당 240개 영상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움직이는 건데, 그 중간중간 영상들을 스무드하게 만드는 기술, 이것도 AI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스포츠 영상에서는 240Hz 정도 필요하잖아요. 사람 눈은 30Hz예요. 사람 눈은 30Hz인데 스포츠는 240Hz 정도 돼야지 눈에서 매끄럽게 느껴지지, 만약에 60Hz다 그러면 조금 그 프레임이 보여요. 우리 저기 스포츠, 그래서 TV 선택할 때 스포츠 많이 보시는 분들은 적어도 120Hz 이상 되는 걸 골라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고해상도로 만드는 기술들도 AI를 쓰고요. 지금 이렇게 이제 눈 오는데 저 작은 객체들, 저런 건 이제 CCTV에서 우리가 인식을 해서 사람이 보고 있는 게 아니고 CCTV에서 누가 나타났다. 예를 들면 뭐 저기 국방 초소에서 뭐 북한군이 넘어왔다 이런 것들도 알람할 수 있도록 아주 작은데, 그 다음에 뭐 옷을 입어서 잘 보이지도 않잖아요. 근데 이제 움직이는 걸 찾아내는 거, 사람 눈으로 찾기 힘든데 저 눈 색깔하고 비슷하잖아요, 땅하고. 그런 거 찾아내는 기술이 이제 인공지능 들어가면서 인식률이 90% 이상 높아졌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동객체들도 어디로 갈지 예측을 해요. 저건 이제 사람의 패턴이죠. 사람들이 군중에 객체들이 이동할 수 있는, 어떻게 갈 건지를 학습해서 예측한다든지. 그 다음에 아니면 또 뭐 트래킹도 할 수 있죠. 그래서 객체 이동 트래킹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고. 대부분 뭐 90% 이상 되죠. 요거는 이제 패션 쪽인데, 저렇게 사람을 사진을 딱 찍으면 이 사람이 좋아하는 스타일, 이 사람 청바지에 저런 티를 좋아하는데 티 색깔도 저런 스타일. 그럼 이제 쇼핑몰에 적용하면 어디 이제 저 카메라만 찍으면 그 사람에 해당되는 좋아하는 그런 의상들을 쭉 추천을 해주죠. 그래서 뭐 가격별로 지금 소팅해가지고 주면 쇼핑할 때 그걸 선택해서 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이미지 캡셔닝인데, 예를 들면 유현진이 야구를 하는데 이 야구 경기를 해설가가 하지 않고 영상을 보면서 인공지능이 쭉 그 영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죠. 나레이션을 해주는 거. 그러니까 밑에 캡션을 쭉 달아주는 거. 지금 이제 유현진이 뭐 스탠바이 하고 있고 배트를 휘두르고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상을 보면서 그 의미를 학습해서 텍스트로 뿌려준다든지 아니면 말로 해주는 거. 그래서 캡션을 예전에는 뭐 사람이 타이핑에 썼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AI로 그냥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공위성에서 뭐 영상을 봤을 때 객체 인식을 한다든지, 또는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의료 영상에서 암 같은 거 패턴을 보면 의사들은 보면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면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그 패턴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의료 영상 데이터를 학습하면 의사보다 더 잘 판단한다고 합니다. 의사가 놓치는 암을 얘네가 디텍션해서 찾아내는 그런 기술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뭐 공간을 이렇게 추출하는 기술은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에 모빌리티. 자동차,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이 뜨기 시작한 게 2012년에 힘든 교수가 영상인식을 발표한 다음에 한 3년 후에 뭐 막 자율주행이 뜨기 시작했어요. 왜냐? 영상인식이 과거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한 70%밖에 안 됐는데, 요거 딥러닝 된 다음부터 2015년에 레즈넷이라는 영상인식 인공지능 모델이 나오면서 사람보다 더 잘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동차 운전할 때 사람 눈으로 하듯이 카메라 찍은 영상이 2015년부터는 사람보다 잘 보기 시작했다. 물론 이제 기상 환경이 안 좋거나 뭐 이런 상황, 비가 오거나 이럴 때는 잘 안 되지만, 그래서 그때부터 자율주행이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오기 시작했어요.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에 쓰이는 기술이 인지 판단 제어, 그다음에 시험 검증.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제 차에서 본, 카메라에서 본 영상인데, 얘가 이제 이렇게
배경, 그다음에 뭐 이렇게 분석을 해요. 저게 이제 분석인데 인공지능으로 분석하면은 뭐 이렇게 뭐가 있고 가운데 차가 있고 이런 거 분석하는 기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시뮬레이션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시뮬레이션하는 게 많은 주행 데이터 찍은 것들을 학습하면 얘가 실수할 확률이 줄어들죠. 수많은 도로에 대한 환경학이나 찍은 사진을 다 학습을 하면 자율주행이 어떤 상황에서도 주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그래서 핵심 기술은 도로 객체 인식. 그러니까 도로 상황이랄지 도로 앞에 있는 자동차랄지 이런 게 다 객체잖아요. 그래서 저런 거를 멀티 객체를 인식하는 기술. 그 다음에 배경 인식하고 그런 기술이고. 그 다음에 그 경로를 또 계획을 해야 되죠. 패스 플래닝이라고 하는데 자동차의 패스를 어떻게 최적으로 가느냐, 도로 상황을 보면서 내가 어느 차선으로 가고 이런 것들에 대한 플랜. 그것도 이제 많은 학습을 통해서 얘가 종방향, 횡방향에 대해서 그 플래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같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지금 오늘 저희 한 500명이 연구하는 걸 제가 다 추려서 다 버릴 거 보고 지능 융합에 해당되는 그 히스토리를 좀 관련된 것만 제가 뽑아서 쭉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사실은 여기 있는 게 상당한 전 세계 지금 지능 융합 기술들이 다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로봇 쪽에 보면 피킹. 저 로봇 저 끝에 보면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카메라가 저 밑에 이제 못같이 생긴 것들을 이렇게 보고서 못의 모양을 인식한 다음에 리얼타임 인식한 다음에 내가 어디를 집을지. 그러니까 객체 모양이 바뀌면서 이 인식하는 게 다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피킹 기술, 저게 이제 로봇으로 자동을 하는데 저게 딥러닝 기술이 들어갑니다. 물론 이제 기존의 메커니즘, 미케닉 알고리즘 다 같이 적용되는 건데 저런 식으로 리얼타임으로 여기 인식을 합니다. 이렇게 얘가 줌해서 당겨서 뭐 잘 인식 안 되면 좀 당기겠죠. 그래서 리얼타임으로 해서 인식하는 기술. 그래서 피킹 기술을 파지 조작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제조 로봇. 제조 로봇도 지금 여기 이렇게 자동화하는데 전에는 딱 규칙적으로 얘가 딱 가서 나사만 쭉 받고 단순 작업만 했는데 지금 얘가 이제 사람처럼 이렇게 흐트러진 물건도 해서 뭐 조립도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디지털 트윈으로 만들어 가지고 실제 상황하고 같이 유사하게 시뮬레이션도 해서 테스트도 하고 검사 공정 뭐 여러 가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운반 저쪽 이송 로봇 같은 경우는 아마존에 지금 적용하고 있죠. 로봇이 그 택배 물건들을 자동으로 정렬하고 뭐 피킹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자동화 쪽에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원격 제어로 해서 이제 로봇을 뭐 저기 멀리서 그러니까 관제탑이라고 하죠. 우리 관제탑에서 로봇을 제어하는 것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지금 저기는 보스턴 다이나믹스 로봇이죠. 저기 저런 거에서 원격 관제한다든지 뭐 원격 순찰한다든지 야간에 그다음에 뭐 원격 이동 이런 것들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격 조작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뭐 이렇게 돌리거나 이런 거. 이때는 이제 토크가 들어가죠. 토크 관련된 것들도 같이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드론, 예전에 올림픽에서 드론 제어가 있었죠. 멀티 드론 제어. 그래서 공중에서 이제 드론에 제어할 때, 거기도 드론에도 거기 카메라 달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군집 주행이라고 해서 뭐 드론 간에 IoT 센서 달아가지고 서로 충돌 안 나게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여기도 이제 IoT 기술 플러스 그 AI 기술이 들어가는. 네, 그래서 이제 드론 제어 관련된 거. 근데 그 RGB 센서 기반으로 여기도 객체 인식하면서 멀리서 드론 볼 때, 도로 볼 때 객체 인식도 하면서 드론이 자율주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술이 되고. 이때는 이제 드론은 좀 통신이 좀 멀잖아요. 그러니까 통신이 안 되기 때문에 온 디바이스가 많이 돼야 되는, 드론 자체에서 인식도 하고 통신도 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트윈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디지털 트윈은 뭐냐면
어, 실제 한 거를 가상에다가 그대로 만드는 걸 트윈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은 저런, 그, 어, 기계에 대해서 실제하고 똑같이 모델링해서 구조를 할지 이런 걸 똑같이 만들어 내, 그러면 그게 이제 디지털 트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트윈은 왜 필요하냐? 그러면 저런 거 이제 공장에서 만들 때 컴퓨터상에서 가상으로 이렇게 해보는 거죠. 이렇게 뭐 변형도 해보고 뭐. 그러면 실제에서 하는 것보다 시간도 절약되면서. 그다음에 디지털 트윈 내에다가 그 물리적 성질까지 집어넣어요. 예를 들면 물을 디지털 트윈으로 모델링 한다 그러면 물에 대한 그 점성도 이런 것까지 다 디지털 트윈에다가 우리가 보이는 영상으로 모델링 플러스 거기다가 피지컬까지 붙이는 거. 그게 진정한 디지털 트윈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그 발전소에 가면은 보일러가 있는데 보일러의 온도가 100도가 되면 뭐 이렇게 끌어오르는 수증기 같은 것들도 다 디지털 트윈으로 모델링하면 아 이게 지금 내가 지금 온도를 몇 도까지만 해야 되는데 몇 도가 넘어가면 이게 폭발한다든지 그러니까 물리적 특성까지 트윈에 다 집어넣으면 내가 공장 건설할 때 디지털 트윈상에서 어떻게 이게 구조적으로 만드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설계할 때 쓸 수가 있죠. 그럼 디지털 트윈 기술을 잘 만들면 개발이 훨씬 빨라지는 거죠. 공장 구축도 빨라지고. 그러니까 디지털 트윈을 그냥 이렇게 하나의 컴포넌트만 디지털 트윈으로 만들어서 이 컴포넌트를 뭐 우리가 저기 금형으로 찍어낼 때도 쓰이지만 스마트 시티라고 해서 서울시 예를 들면 서울시를 전체 다 모델링 한다. 그러면 뭐 서울시에 있는 건물에 있는 전기, 건물에 있는 냉난방 이런 것들 다 모델링 하는 것도 디지털 트윈이거든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스마트 시티까지 될 때 디지털 트윈이 되면 예를 들면 스마트 시티에서 이쪽에서 지금 비가 많이 오면 여름에 우리 강남역 막 오버플로우 났었죠. 비가 그러니까 스마트 시티의 구조를 쭉 설계해 놓고 물을 집어넣으면 초당 몇 미리 왔을 때 강남역이 잠기는지 이런 거 판단할 수 있잖아요. 디지털 트윈을 모델링만 잘하면. 근데 그렇게 모델링할 때 물의 양이 물이 왔을 때 어느 지점으로 낮은 지점으로 이렇게 초당 몇 미리 퍼 세컨드로 이렇게 오는지 이런 거 다 모델링이 돼야 되겠죠. 그걸로 도시 설계를 하면 뭐 폭우가 와도 강남역이 잠기지 않도록 하는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디지털 트윈은 정말 다양하게 쓰일 수 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발전 데이터, 발전소의 데이터를 저희가 이제 그 인공지능 모델로 해서 여기 태안 평택 발전소 뭐 이렇게 발전소에 안에 보면 거기에 이제 위험한 것도 있고 뭐 가스 뭐 연료 폭발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모델링을 해서 이게 생산 라인에서 어느 부분에서 오염물질이 많이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도 분석하는 것들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되면은 좀 더 우리 발전소도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도 디지털 전환 개념이 들어가면 인공지능 개념이 들어가고 데이터 분석이 들어가면 훨씬 더 좀 단가도 싸지고 위험하지 않고 안전한 전력을 생산할 수 있겠습니다. 자율제조, 뭐 제조는 아까 쭉 많이 보셨죠. 제조 생산 라인에 대해서 공정을 어떻게 만드는 게 좋을지 효율적으로 그 다음에 사람한테 위험하지 않은 생산 패스는 뭔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인공지능 데이터 기반으로 아까 영상 기반의 인식하고 다르게 이런 것들도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AI 모델로 분석할 수가 있어요. 온도를 뭐 넣고 그다음에 뭐 환경 데이터 뭐 이런 것들 다 집어넣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 지금 이제 반도체 장비도 우리가 ASML 거 네덜란드 거 수입하잖아요. 반도체 장비도 그 장비 안에다가 각 중요한 포인트에 센서를 달아서 데이터를 읽어요. 데이터 읽어서 이제 분석을 하면 장비에서 고장 원인이랄지, 그다음에 이 장비가 좀 더 개선된 최적의 공정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예측할 수 있겠죠. 장비를 만드는 사람 또는 장비를 써서 제조를 하는 사람 다 쓸 수 있는 게 이제 그런 데이터 풀로 반도체 장비 데이터를 활용한 DX. 그러니까 DX가 디지털 전환인데
디지털 데이터, 그러니까 센서 데이터를 뭔가 받아서 인공지능으로 분석하는 걸 DX라고 해요. 그래서 AX라고도 하고 AI 트랜스포메이션. 그래서 기존의 제조업을 트랜스포메이션 한다. AI로. 그래서 DX라고 쓰기도 하고 AX라고도 하죠. 그래서 기존의 우리 제조업에 뭐 자동차가 됐던 아까 공장 뭐 모든 거에 AI를 접목했을 때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제조업 강국이잖아요. 우리가 가전, 자동차, 조선 제조업 강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제조업에서 AI를 쓰자.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영상이랄지 자율주행보다도 훨씬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데이터들이 되게 상관도도 없고 거기에 노이즈도 많고 쓸데없는 것도 많고 종류도 많고 복합해야 되니까 사람보다 더.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 제조업 혁신은 디지털 전환이 돼야지만 된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지금 요즘 산업부에서 열심히 그 기획회의도 하고 뭐 우리 국가적으로 좀 육성하는 분야입니다. 전기 자동차에 안에 들어가면 뭐 모터도 있고 그럼 모터 수명, 배터리 터지기도 하고 화재가 나는 것도 분석할 수 있겠죠. 뭔가 데이터들을 잘 수집하면. 그 다음에 뭐 장비랄지, 그 다음에 뭐 재활용이랄지 이런 거. 전기차 운행 중에 자동차에다 센서를 달아가지고 많이 할수록 전기차가 좀 더 안전하고 저렴하고 좋은 전기차가 나올 수 있겠죠. 이건 이제 육종입니다. 육종. 그 토마토 품종하고 고추 품종, 양배추 품종 계량에도 인공지능 데이터가 인공지능이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 품종 개발할 때 각종 데이터들을 학습해가지고 어떤 거 이렇게 품종을 하면 좋더라. 뭐 어떤 기후에 강하더라. 또는 뭐 당도가 좋더라. 뭐 이런 거. 품질이 좋더라. 이런 것들이 다 육종 쪽에도 AI 그러니까 육종 산업에도 쓸 수 있는 거죠. 저 보면은 우리 염색체 관련된 것들 이런 정보들을 학습해가지고 병해충에 강하다든지 뭐 이런 거 할 때도 쓸 수 있는. 예, 요거는 이제 3D 프린팅. 요건 제조 쪽이죠. 예, 그래서 3D 프린팅도 AI를 했을 때 3D 프린팅이 뭐냐면 예를 들면 금속을 녹여가지고 프린팅 하잖아요. 그러면 요런 어떤 모양을 금속으로 금형을 통해서 예전에는 그래서 금형 만드는 게 비싸잖아요. 그래서 금형 해가지고 뭐 찍고 하는데 3D 프린팅은 내가 요런 모양을 그래픽으로 윈도우에 그래픽으로 지정하면 그대로 찍어내는데 문제는 이제 그 프린팅 할 때 이게 무겁기 때문에 쇠가 무겁기 때문에 다리를 만들어요 밑에다가. 그래서 다리를 잘라내야지. 우리 예전에 플라스틱으로 찍었을 때 다리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가위로 잘라내잖아요. 그러면 이제 금속을 고열로 녹여가지고 이 프레임에 프린팅해서 찍어내면 이쪽 부분하고 이쪽 부분하고 열의 차이가 있어서 이쪽은 다리가 무너져 버린다든지 균일성 때문에 이 프린팅이 잘 안 돼. 그래서 거기에 다 이제 그 열역하고 재료에 금속의 재료에 뭐 온도 멜팅 포인트 이런 거 잘해서 최저값을 만들어서 하는 게 3D 프린팅의 또 이슈예요. 금속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게 과거에는 잘 안 됐는데 이렇게 이제 AI 데이터 분석을 했더니 훨씬 잘 되더라.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그 산업 전환 쪽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건데, 여기 보면 아까 얼핏 제가 언급을 했는데 LLM이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런 이제 뭐 제가 많은 얘기를 했죠, 지금. 어떤 지식, 난리지가 예를 들면 뭐 어플리케이션마다 다 다른데, 그런 난리지들을 센싱해가지고 다 모아서 데이터 학습을 해서 집어넣은 게 LLM이에요. 이 LLM은 척척박사죠. 이 LLM을 통해서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렸던 파운데이션 모델은 이제 해외에 잘하니까 그 기본적으로 이건 너무 어마어마한 투자가 들어가니까 파운데이션 모델 위에다가 그 우리가 산업 도메인 데이터들을 학습한 것들을 이렇게 올려서 서비스를 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디지털 전환은. 그래서
우리나라 디지털 전환 그거고 지금 이제 LG가 엑사원 딥을 개발했잖아요. 최근에 엑사원 딥이 이 공장에도 적용이 될 수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엑사원 딥이 어떤 수학적 모델링도 뭐 좋고 국내에서는 지금 제일 좋은 게 LG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엑사원 딥을 활용한 산업 쪽의 적용 방법 이런 것들도 지금 정부랑 같이 제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산업은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로봇, 조선, 자율차 뭐 많은 쪽에 쓰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이제 그 정말 오늘은 좀 융합적 사고를 하라고 다양한 주제를 제가 던졌고, 근데 이제 AI를 하려면 융합 개념이 없으면 사실은 약간 좁게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뭐 AI가 응용되는 좁은 분야, 예를 들면 지금 신약 개발 쪽도 AI 하고, 그래서 뭐 AI가 안 쓰이는 데가 없다. 그래서 앞으로는 AI 융합 시대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오늘 저희 캐티의 연구 내용 중심으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상당한 부분을 커버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상식적으로, 상식이 결국은 파운데이션 모델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AI 융합에 대한 파운데이션 지식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 좋은 강연 감사드립니다. 그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학생분들? 제가 질문이 있는데, 그 결국은 굉장히 AI가 그 폭발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고 산업의 굉장히 다양한 방면에 사용이 될 수 있는데, 그러면은 그거를 바탕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AI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추론, 그러니까 이미지를 인식하거나 아니면은 뭐 그 문장을 만들어내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인간보다 훨씬 더 잘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러면은 학생들이 앞으로 사회에 나가가지고 AI랑 경쟁을 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그 자기의 잡을 뭔가 그 AI 대비 뭔가 좀 확실한 자기의 그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어떤 걸로 삼아야 될지에 대해서 혹시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비슷한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 예를 들면 저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AI가 생기면 실직자가 늘 거다라는 질문하고도 상통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비교를 하면 예전에 그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증기기관차가 발명됐을 때,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 뭐 기차도 다니고 공장도 이제 기계로 바뀌면서 기존에 간의 수공업 하던 사람들이 다 실직했겠죠, 물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전환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게 나오면 빨리 공부를 해가지고, 그동안에 수동으로 한 건 이제 사양 산업이 됐으니까 그거를 계속 고집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되는 거고, 새로운 기술을 나왔을 때 빨리 공부해가지고 그쪽에 비즈니스를 만드는 사람. 그래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갑자기 부자 된 사람 많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만석공이 부자였는데 산업혁명 나와서는 그 농사 짓는 사람보다 훨씬 더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기계를 다룬다든지. 똑같이 인터넷도 마찬가지고, 인터넷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나왔을 때 뭐 네이버, 카카오 다 새로운 부가 나왔듯이, 그 인공지능도 4차 산업혁명 지금 나왔으니까 빨리 전향해서 이쪽을 공부를 해야 되고, 그래서 오늘 아마 학생들 공부하듯이 이쪽에 이제 뭐 내가 이제 자기 능력에 따라서 원천 기술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나는 이제 아이디어가 좋아서 이 AI 프레임워크를 활용해가지고, 이 활용한다는 게 결국은 툴이잖아요. 툴을 잘 써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든다든지, 또는 뭐 이커머스에 쓴다든지, 뭐 그런 새로운 스타트업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고, 뭐 저는 그래서 빠르게 그 전환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혹시 질문 더 있으실까요? 그러면 관련해 가지고 제가 또 궁금한 거는, 결국은 어쨌든 AI도 툴이고 그것을 어떤 일을 하라라고 태스크를 집어넣는 거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인공지능이 그런 어떤 그 스스로 판단하고 이런 쪽으로 그 발전이 가능할지. 지금 말씀하신 걸 이제 AGI라고 해요. 예. 그 인간 수준에 가까운 AI. 그래서 AGI를 어떤 사람은 약간 뭐 세미 오토매틱 정도를 AGI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인간을 능가하는 AGI인데, 뭐 인간을 능가하는 거는 지금 뭐 알파고도 있고 엄청난 뭐 인식도 그렇고 자율주행 잘한다고 하지만, 인간이 잘하는 게 있잖아요. 인간은 복합
감정까지 있으면서 복합 추론하는. 그러니까 이런 개별적인 걸 컴퓨터가 우리보다 훨씬 잘하잖아요. 컴퓨터가 연산도. 그렇지만 AI의 작은 어떤 타스크들이 인간을 추월하지만 종합적 인간 능력을 추월하지는 못하는데, 그래서 그런 오토매틱을 얼마만큼 많이 하는가에 대해서 아까 복합지능이라고 해서 계속 연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엔 단순 타스크인데 이제 그러니까 사람을 공장에다 투입하면 생산 라인에서 알아서 하잖아요. 돌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그래서 요즘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한번 챗GPT에 물어보세요. 인바디드 AI. 그래서 인바디드 AI라는 게 움직이면서 사람처럼 체득화된 AI. 그러니까 AI가 단순한 어떤 단순 작업이 아니고 그 로봇이 자기가 센싱도 하고 움직이면서 거기서 데이터 보고 학습도 해요. 그러니까 로봇이 어디 지점에 갔는데 거기 데이터들을 쭉 보거나 뭐 촉각이나 여러 가지 로봇이 가진 센서를 통해서 데이터 수집해가지고 얘가 학습해서 지금 상황이 어떻다까지 판단하는 게 이제 인바디드 AI가 요즘 뜨는데, 그런 형태로 자꾸 인간에 가깝게 하려고 하는데 아직 부족하죠. 그래서 이 오토매틱이 어느 정도 발전할지는 아무도 예측 못하고, 저도 이제 5년 전에 제가 강의 나눌 때는 4차 산업혁명이 그렇게 크지 않다. 저는 왜냐하면 저 딥러닝의 원리는 컴퓨터라고 봤거든요, 그냥 단지. 근데 요즘 보면 챗GPT 나오고 요즘 인바디드 AI 나오고 피지컬 AI 나오고, 그래서 힌튼 교수가 자기가 2012년에 발표했지만 최근에 어떤 얘기를 하냐, 인간이 AI에서 지배당할지도 모른다라는 우려를 얘기하듯이 그 오토매틱이 더 인핸스 되면 사람을 능가하는 게 나오겠죠. 네. 예, 무섭네요. 예. 그리고 혹시 더 질문 있으실까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이 있는데, 결국 디지털 트윈을 만드는 게 보면은 대부분 어떤 공장의 부품이나 무기물 같은 것들로 만들잖아요. 그럼 약간 시각을 틀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굉장히 간단한 세포에 대가지고도 우리가 어떤 그 워킹 메커니즘을 지금 연구를 해서 알고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뭐 대장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디지털 트윈으로 만들어 놓고선 그게 어떻게 계속 움직이는지를 보는 그런 그 연구들 있을까요? 네, 그쪽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뇌 신경도 모방하는 것도 하려고 하고, 그래서 자꾸 사람은 그런 걸 자꾸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약 쪽이나 이쪽도 하고 있고 뭐 그런 노력. 왜냐하면 이게 이제 모델링만 잘 되면 예측이 되니까 자꾸 그런 데이터 수집해서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데 뭐 한계가 있겠지만 점점 그게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더 없으시면은 오늘 강연해주신 최병호 소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